첫 만남, 푸른 싹이 트다. 박선우는 70평생을 돈이라는 두 글자에 바쳐 살았다. 그의 삶은 마치 잘 짜인 숫자 회로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보다 얼마나 더 벌었는지, 오늘 어떤 투자를 해야 돈이 돈을 불릴지 계산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에게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굶주림에 허덕이던 동생의 마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돈이 없어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아픈 기억,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그를 돈의 노예로 만들었다. 그는 돈만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자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돈은 그에게 유일한 자존심이자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의 상징이었다. 아내가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는 슬픔보다 병원비와 남은 유산 정리에 더 몰두했다. 아내의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자식들은 유언장을 찾았고 그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정보다 돈에 대한 욕망을 읽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돈은 피보다 진한가. 그때부터였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철저히 물질적인 지원만 해줄 뿐 그 이상의 정서적 교류는 기대하지 않았다. 아니, 기대할 줄 몰랐다. 그는 외로웠다.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아파도 병원에 갈 사람이 없어 끙끙 앓는 날이 많았다. 밤늦도록 불 꺼진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돈은 쌓여갔지만 그를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외로움을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어느 화창한 오후 박선우는 동네 노인복지관 문화센터에 발걸음했다. 물론 재테크 강좌를 듣기 위해서였다. 낡은 안경을 고쳐 쓰고 강의실로 향하던 그의 귀에 옆방에서 유난히도 시끄럽고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저 나이에 뭐가 좋다고 저리 시끄럽게 떠들까? 돈이나 모을 것이지. 그는 슬쩍 문틈으로 옆방을 훔쳐봤다. 그림 그리기 강좌였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한 여인이 유독 눈에 띄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붓을 든 채 그림을 그리는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반짝였고 웃음소리는 청량했다.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다. 박선우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량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다 문틈으로 자신을 훔쳐보는 박선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어르신, 그림 구경 오셨어요? 복지관은 재테크 강좌도 좋지만 이렇게 손으로 뭔가 만들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져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치 못하게 따뜻하고 정겨웠다. 박선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무뚝뚝함으로 무장했다. 시간 낭비하는 일은 안 합니다. 벌떡 일어나며 어디 가서 돈 되는 얘기나 들어야지.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뒷모습에 대고 빙긋 웃으며 말했다. 어휴, 영감님은 그렇게 돈만 줬다가 인생 다 놓치겠어요. 그 말에 박선우는 멈칫했다. 인생 다 놓치다니? 내가 뭘 놓쳤다는 거야? 그의 귓가에 그녀의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평생을 돈만 쫓아온 그의 삶에 김영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알 수 없는 작은 파문을 일으킨 순간이었다.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푸른 싹이 돋아나는 듯했다. 황금 그림자, 등골 휘는 아들들. 박선우의 넓은 아파트 거실은 언제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그의 재산은 넉넉했지만 그만큼 자식들과의 관계는 삭막했다. 아들 박준영과 딸 박지혜는 그에게 찾아올 때마다 을의 돈 이야기를 꺼냈다. 마치 그가 살아있는 현금 인출기라도 되는 양. 아버지,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말이죠. 이번에 제가 추진하는 사업 아이템이 정말 대박인데 딱 5억만 더 해주시면 이번에 손주학자금 대출도 받아야 하고 저희 집 전세금도 올려줘야 해서 정말 죽을 맛입니다, 아버지. 어느 날 장남 준영이 한숨을 쉬며 운을 뗐다. 준영은 겉으로는 번듯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지만 속으로는 늘 자금난에 허덕였다. 그는 아버지의 돈이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킬 유일한 발판이라고 믿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의 돈은 원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고 가르쳤고 자신을 향한 사랑 표현도 늘 용돈이나 비싼 선물로 대신했으니 말이다. 박선우는 낡은 안경 너머로 준영을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못마땅함이 가득했다. 내 놈은 돈 버는 재주는 없고 돈 쓸 재주만 있냐?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내 돈인 줄 알아? 평생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해?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준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뻔뻔하게 받아쳤다. 아버지, 제가 잘 돼야 아버지 노후도 편하죠. 다 아버지 잘 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성공해야 아버지도 더 어깨 펴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업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보살핌도 못 받았잖아요. 이제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버지가 돈만 아니까 이런 소리나 듣는 거예요. 뻔뻔한 아들의 말에 박선우는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저놈의 새끼, 뻔히 속이 보이는데.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결국 그는 늘 그랬듯이 통장을 꺼내들었다. 자식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모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쩌면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자신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 에라이,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말아먹으면 그때부턴 알아서 해. 그가 마지못해 수표를 건네자 준영의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았다. 준영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엔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라며 허둥지둥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을 보며 박선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효도. 웃기는 소리. 그의 눈에는 아들 준영이 아닌 돈을 향해 달려가는 탐욕스러운 그림자만이 아른거렸다. 얼마 후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혜는 오빠보다 직접적인 요구는 덜했지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관심은 못지않았다. 아빠, 오빠 또 돈 달라고 갔었죠? 아빠는 왜 그렇게 맨날 퍼주기만 해요? 나중에 아빠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빠는 한두 번도 아니고 아빠가 그렇게 돈을 막 쓰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저희도 아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자신의 몫이 줄어들까 하는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인연이.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아플 때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것들이. 박선우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돈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그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휘둘리고 있었다. 그에게 돈은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돈 때문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돈이 많아도 외로움은 여전했고 오히려 그 외로움은 돈 때문에 더 깊어지는 듯했다. 피어나는 꽃, 돈 너머의 온기. 복지관에서 김영희와 마주친 후 박선우는 이상하게도 그녀가 신경 쓰였다. 돈만 줬다가 인생 다 놓친다는 그녀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다시 재테크 강좌에 갔지만 자꾸만 옆방 그림 그리기 강좌에서 들려오는 김영희의 웃음소리에 신경이 쓰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 강좌가 끝날 무렵 복도에 서성였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그림에 관심 있으세요?
김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햇살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선우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관심이라뇨. 그냥 바람 쐴 겸 나온 겁니다. 호호, 그러세요? 그럼 이왕 나오신 김에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복지관 카페 커피가 꽤 괜찮아요. 그녀의 제안에 박선우는 순간 당황했다. 평생 돈 계산만 해왔지 이렇게 불쑥 차를 마시자는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복지관 카페로 향했다. 그날 이후 박선우는 재테크 강좌가 끝나면 김영희와 함께 차를 마시거나 복지관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김영희는 돈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 대신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 좋아하는 꽃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낸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돈이 없어서 겪었던 서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았던 그녀의 삶은 박선우가 평생 외면해왔던 삶의 고단함과 인간적인 강인함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영감님은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사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얼굴에 그늘이 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어느 날 김영희가 장난스럽게 그의 미간을 펴주며 말했다. 박선우는 그녀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돈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굳이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했다. 그녀는 그의 재산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박선우라는 인간 자체를 대하는 듯했다. 한 번은 박선우가 감기 몸살로 며칠 복지관에 나오지 못했다. 그는 혼자 끙끙 앓으며 이러다 고독사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렸다. 넓은 집은 더욱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때 김영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영감님, 왜 안 나오세요? 혹시 아프신가 해서 전화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박선우는 순간 울컥했다. 자식들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자신의 아픈 상황을 털어놓았다. 다음 날 김영희는 직접 죽을 쑤어 그의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왔다. 어르신, 이거라도 좀 드세요. 혼자 아프면 서럽잖아요. 문고리에 걸어둘 테니 꼭 드시고 힘내세요. 그녀는 문고리에 죽이 든 봉투를 걸어두고 황급히 사라졌다. 박선우는 문을 열고 봉투를 들었다. 따뜻한 죽봉투에서 온기가 전해졌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그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순간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푸른 싹이 돋아나는 듯했다. 폭풍전야 자식들의 습격. 박선우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자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그의 자식들이었다. 평소 무뚝뚝하고 돈 이야기 외에는 감정 표현이 없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휴대폰을 보며 피식 웃거나 외출 준비를 할 때 평소보다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박선우가 복지관에서 김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실수로 가족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사진 속 박선우는 김영희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장남 준영은 사진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다. 아버지 돈을 노리는 여자가 나타났다. 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즉시 동생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공유했다. 야, 박지혜. 아버지 지금 정신 나갔나 봐. 웬 아줌마랑 붙어 다니면서 사진까지 찍었어.
딱 봐도 꽃뱀 아니냐? 아버지 재산 다 털리기 전에 당장 막아야 해. 뭐? 오빠 설마? 아빠가 그럴 리가. 지혜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오빠의 격앙된 목소리와 사진 속 아버지의 낯선 모습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들은 즉시 아버지의 아파트로 쳐들어갔다. 준영은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과 금고를 힐끗거렸다. 그의 눈은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스캔하고 있었다.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지만 오빠와 아버지의 대화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돈에 대한 각자의 욕망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선우는 김영희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영희는 박선우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뜨개질 목도리를 선물하며 환하게 웃었다. 어르신, 날씨가 쌀쌀해지니 이거라도 하고 다니세요. 제가 직접 뜬 거예요. 허허, 김영희 씨가 이런 것도 할 줄 아시오? 고맙소. 박선우는 목도리를 받아들고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오랜 그늘이 거치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준영과 지혜가 험악한 표정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옆에 이 여자는 누굽니까? 준영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공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 아줌마 딱 봐도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평생 돈만 벌 줄 알았지 사람 보는 눈은 없으시네. 우리가 아버지 재산 지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주책이세요? 우리 아버지 돈 다 싸구려 아줌마한테 털어놓을 거예요? 지혜가 김영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함께 아버지의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노골적인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박선우는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영희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그들을 마주 보았다. 어이구, 자식분들이셨네요. 호호. 제가 영감님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말벗 좀 해드렸는데 보기 안 좋으셨나 봐요. 김영희는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준영은 김영희의 말을 비웃으며 한 발 더 다가섰다. 말벗? 말벗이라니요. 혹시 벌써 아버지 통장이라도 뒤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만지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요. 그 나이에 주책이세요? 우리 아버지 돈 다 싸구려 아줌마한테 털어놓을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난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김영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다. 뭐요? 이 사람아, 함부로 말하지 마. 영감님 돈 한 푼도 탐낸 적 없으니 걱정 붙들어 매. 이런 식으로 사람 잡지 마. 당신들 아버지 돈 가지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들 같은 자식들보다 내가 영감님 외로움 더 잘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강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우리 아버지 재산에 손대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외로우면 그 돈으로 도우미를 쓰세요. 왜 남의 아버지한테 꼬리쳐. 지혜가 김영희에게 달려들듯이 쏘아붙였다. 그녀의 눈은 이글거렸다. 박선우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자식들의 무례함과 김영희를 향한 막말에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놈들이 정말. 내들이 뭔데 내 인생의 감나라 배나라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평생 자식들에게 해본 적 없는 큰 소리를 질렀다. 공원에는 정적이 흘렀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다. 쯧쯧, 자식 농사 망쳤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오는 듯했다. 자식들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분노로 바뀌었다. 이 상황은 박선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자식들이 돈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고 무례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김영희를 향한 그들의 비난은 마치 그동안 자신이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당했던 수모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분노와 함께 자식들에게 느꼈던 깊은 실망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돈 때문이라는 사실에 뼈아픈 자책감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결산의 시간, 황혼의 사투. 공원에서의 소란 이후 박선우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자식들의 노골적인 태도와 김영희를 향한 무례한 언행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고작 이 정도였나? 나를 돈으로만 보는 건가? 그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것은 뼈아픈 후회였다. 그는 평생 돈만 쫓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김영희의 돈이 사람 잡아먹지, 돈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김영희는 박선우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주려는 듯했다. 며칠 뒤 박선우는 김영희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찾아갔다. 카페는 아담했지만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김영희는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지난번 일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박선우는 목이 메었다. 미안하오, 김영희 씨. 내 자식들이 저 모양이라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소. 김영희는 박선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영감님 괜찮아요. 전 영감님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니까요. 다만 영감님은 언제까지 그 족쇄에 매여 사실 거예요? 돈이 사람 잡아먹지, 돈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영감님 인생은 영감님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영감님이 불행해지는 건 저도 못 봐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의 말은 박선우의 심장을 꿰뚫었다. 족쇄라. 그는 평생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 그 돈이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자식들에게까지 휘둘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영희와의 짧은 만남 속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평화로움이 평생 쌓아온 돈이 주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다.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야. 더 이상 저놈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날 밤 박선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그의 단호한 표정에 놀랐지만 이내 그의 뜻을 따랐다. 박선우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일부는 김영희에게 신탁하며 자식들에게는 최소한의 법적 유류분만 남기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의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는 그가 평생 쌓아온 돈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결정이었다. 며칠 후 박선우는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다. 준영과 지혜는 아버지가 드디어 김영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 이야기를 할 것이라 기대하며 잔뜩 상기된 얼굴로 앉았다. 준영은 벌써부터 어떤 식으로 돈을 더 받아낼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아버지, 그 아줌마랑 당장 헤어지세요. 안 그럼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재산 전부 다 공개해버릴 거예요. 언론에 뿌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 명예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준영이 먼저 선수를 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박선우는 싸늘한 눈빛으로 준영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협박하는 거야? 내가 이 돈 때문에 너희들한테 끌려다닐 것 같아? 내가 이 돈 때문에 평생을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한테까지 휘둘릴 줄 알아? 내가 아플 때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것들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아니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럼 그 돈 다 그 아줌마한테 털어놓을 거예요? 정신 좀 차려요. 우리가 아버지 자식인데. 평생 아버지한테 돈 벌어다 바치라고 가르쳤으면서 이제 와서 저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요. 지혜가 울분을 토하듯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박선우는 차분하게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새로 작성된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내 돈은 내 돈이야. 내 인생도 내 인생이고. 그리고 이 서류는 내 유언장이다. 자식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유언장이라뇨? 갑자기 무슨... 준영은 손을 떨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나는 내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은 일부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유류분만 남길 것이다. 박선우의 말에 준영은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데요? 저희가 아버지 자식인데 평생 아버지한테 돈 벌어다 바치라고 가르쳤으면서 이제 와서 저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는 다급하게 박선우의 팔을 잡았다. 자식, 너희들이 나를 자식으로 대한 적이 있었나? 너희들은 늘 내 돈만 보고 나를 찾아왔을 뿐이야. 내가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너희들은 돈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돈 때문에 내가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박선우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그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고 있었다. 자식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박선우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돈이 아닌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사투에서 승리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황혼의 이중주, 돈 너머의 행복을 찾아서. 자식들과의 폭풍 같은 대화 이후 박선우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평온해졌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돈과 자식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난 해방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김영희가 운영하는 늘봄 카페로 향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김영희의 환한 미소가 그를 맞았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온기는 박선우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스며들어갔다. 김영희 씨 말대로 돈이 다가 아니었소. 당신 덕분에 뒤늦게나마 깨달았소. 평생 돈만 좇느라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찾은 것 같소. 박선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영희는 박선우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늦지 않았어요, 영감님.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만 살자고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아껴주면서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박선우는 김영희의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불리는데 집착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김영희와 함께 카페를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고 때로는 그녀의 옆에서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는 난생 처음 노동의 즐거움과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오는 소박한 행복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주말이면 함께 복지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박선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시니어들에게 재정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김영희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식들은 여전히 박선우의 결정에 분노하고 원망했다. 때로는 찾아와 카페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박선우의 지인들에게 김영희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도 했다. 박선우 영감탱이 노망나서 웬 꽃뱀한테 홀렸다더라. 자식들 버리고 돈 다 날린다더라 등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박선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 그들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게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찾으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비록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박선우는 더 이상 그 관계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다. 어느 맑은 날 박선우와 김영희는 작은 배낭을 메고 기차에 올랐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이름 모를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박선우는 난생 처음 돈벌이가 아닌 여행이라는 목적만으로 기차를 타는 경험을 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김영희는 박선우의 손을 잡았다. 영감님, 이제야 비로소 영감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네요. 보기 좋아요. 박선우는 김영희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에는 촉촉한 물기가 맺혔다. 그는 평생을 돈만 쫓아왔지만 그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김영희를 통해 찾았다. 그의 황혼은 더 이상 외롭고 차가운 돈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김영희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중주였다. 그는 이제 안다. 돈은 삶의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그의 황혼은 이제 막 새로운 멜로디를 시작하고 있었다. 여러분의 삶도 이분처럼 숨겨진 이야기를 품고 있지 않나요? 이 소설은 여러분의 아픔과 좌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뜨거운 용기를 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 잊고 싶었던 상처, 문득 찾아오는 쓸쓸함, 이 모든 것이 이분의 여정에 녹아 있습니다. 이분이 복수를 다짐하고 화해를 이루는 과정은 여러분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속삭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이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가족 단톡방에 링크를 공유하거나 친구에게 말 한마디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